한국은 단기 투자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미국은 장기 투자가 여전히 가능한 국가이다. 뭐 법이라든지 규정이 바뀌지는 않아요. 100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단기 투자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본이익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시색 차이.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런 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워낙에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래요. 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토지가 광활하고 그리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렴한 땅들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구의 대이동이 서부 개척지대가 아니라 이제 다시 남부로 흐른단 말이에요. 자, 예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서부 개척시대라고 그래서 왜 미국에 있는 인구가 다 서쪽으로 갔었어요. 러스트 벨트라 그래가지고 미시건, 지금 미시건이 많이 낙후가 된 쪽으로 흘렀지만은 예전에는 공업단지로 유명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렸어요. 자, 이제는 또 바뀌었어요. 남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구의 흐름을 파악하라. 그 자체가 굉장히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은 항상 관계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인구예요, 인구. 그죠? 인구 증가, 인구 감소, 인구의 흐름, 인구가 유입되느냐, 유출되느냐. 예. 그리고 또 가구 수. 그것도 상당히 그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게 사회적인 변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했었을 때 1인 가구의 등장. 이것이 또 요즘에 트렌드란 말이에요. 그럼 1인 가구가 등장하니까는 1인 가구에 맞는 이러한 주택의 형식들이 또 바뀌는 거잖아요. 대한민국도 아마 그럴 거예요. 평수가 넓고 방 개수가 많은 아파트보다는 요즘에는 이런 핵가족을 위한 그런 아파트들이 자꾸 신생으로 나오게 되고 신축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1인 가구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든 그 부동산의 트렌드가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싱글 패밀리 홈, 즉 단독 주택이 여전히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본다는 거죠. 똑같은 거주용 부동산이라도. 거주용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유형 자체가 단독 주택이 있고 타운하우스, 콘도, 코업, 뭐 다세대 주택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세대 주택 중에서도 유닛이 4개까지가 주거용이고 5개 이상은 또 아파트라 그래가지고 사업용으로 들어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가장 선호되는 거주용 부동산 유형 중에서도 단독주택을 가장 선호한다. 가장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 무슨 말이냐. 인구의 그 형태의 있던 변화가 1인 그 가구가 많이 등장을 하고 보편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러한 가족 위주의 그러한 인구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장기 투자가 여전히 가능한 국가이다. 그래서 자본이익이 아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금 흐름에 충분히 중점을 두고 가도 될 만한 모든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정책적인 부분의 변화에 따라서 미국의 전통적인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뭐 법이라든지 규정이 바뀌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어느 정도 선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비한 영향은 단기적으로 있겠지만 한국처럼 정책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바뀐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또 바뀐다. 이런 거가 거의 없죠.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그 미국의 가장 강력한 세금 혜택 중에 하나가 1031 exchange, 동종 자산 교환이라는 그러한 그 세금 인센티브 코드가 있는데요. 100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한국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한국과 좀 다르다는 부분이 있다 보니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유일하게 레버리지의
그 효과를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투자가 부동산이에요. 왜냐하면은 유형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예, 대부분 우리가 그 투자를 할 때 주식과 부동산을 많이 비교를 하고 또 이러한 투자 영역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편적인 투자가 부동산하고 주식이거든요. 한마디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제가 8만 불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8만 불어치 주식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주식은 생각하면은 좀 더 그 안정적이지는 못할 수 있으나 수익성은 높다. 이렇게도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황금성도 좋다. 금방 몇 초 만에 파니까. 그런데 수익성이 좋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은 안정적이긴 한데 수익성에 있어서는 주식보다는 좀 못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은 제가 8만 불을 갖고 있을 때 8만 불을 주식에 투자했었을 때 복리의 개념으로 늘어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수익성은 연 10% 그리고 30년 동안 복리의 개념 불어났을 때 이 차트를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부동산일 경우에는 내가 8만 불이 있어요. 그리고 레버리지를 통해서 대출을 32만 불의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8만 불을 갖고 있으나 40만 불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appreciation rate, 예, 연간 가치 상승률을 내가 6% 잡았는데 그 6%는 왜 잡았느냐면요. 1968년도 이후로 ANAR에서 발표한 미국의 평균 appreciation rate이 6%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6%를 잡아본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1년부터 30년, 모기지가부터 30년 고종이 많으니까요. 까지를 비교를 한 차트예요. 그러면 주식이 8만 불짜리로 해서 10% 연간 수익성을 보고 복리로 늘어났을 때와 그리고 8만 불을 투자 금액을 가지고 32만 불을 레버리지를 통해서 30년을 갖고 있었을 때 6% 복리의 개념 늘어나고 했을 때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엄청나게 달라져요. 30년 이후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의 강력한 파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 자체가 익숙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리고 부동산의 특징이 장기 투자를 갈 수 있는 특징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투자에서 그 자본이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경우여서 그러한 부분들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많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제는 꼭 대한민국이 아니라 내가 익숙한 지역에서 기회를 찾을 수가 없다면 다른 국제 투자자들처럼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지역에 가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분산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부동산은 삶의 터전이자 경제 활동의 한 부분이며 재테크의 한 부분으로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다른 국제 투자자들처럼 그 나라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투자에 대한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 일부에 대한 리스크는 다른 지역에서 충분히 그 기회를 찾아야 된다. 이러한 그 투자자의 마인드가 바뀌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하고 계세요. 왜냐면은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언급하신 게 뭐냐면 양도소득세 부분 그리고 이런 증여상속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은퇴를 하고 나서의 우리 삶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건데 이제는 우리 사람들의 수명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서 남은 그 시간을 어떻게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은퇴가 다가오시는 분들, 은퇴 준비를 하시는 분들 또는 은퇴를 하신 분들은 자산을 지키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수익
리스크로 그게 수동소득이에요. 그렇죠. 예,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 미국 주식만 생각하더라도 배당금이 나온 데서 좋아하시는데 네. 이제는 그 배당금에 대한 수익만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는 없는 금액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어차피 가장 큰 부분은 무엇이냐면 돈의 가치는 나날이 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진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부동산 부자들은 돈의 가치를 미래의 가치로 생각한다는 거죠. 현재 가치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율, 뭐 우리가 그 미국 연준, 뭐 파월이 항상 얘기하는 거, 미국은 연 인플레이션율 2%가 될 때까지 네. 뭐 싸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깝게 2% 인플레이션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는 매년 2%씩 내려가는 거죠. 그럼 10년이면 20%고 20년 40%가 내려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는 차원으로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생각만 하더라도 배당금에 나온 수익,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현금 흐름, 똑같은 그 현금화 자체가 또 다른 거고 그리고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느냐 이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요. 자산은 보호하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런 은퇴 부분에 대한 나의 그 실질적인 생활비 영모게지라 그래서 이제 그걸 활용하세요. 네. 그런 영모게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나가는 거고 현금 흐름은 그 자산의 가치 상승과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이 나온다는 거고 그 현금 흐름은 시간의 가지로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한국의 좋은 점 그리고 또 미국이면 미국의 좋은 점을 잘 활용하셔서 이러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다양화하고 그리고 리스크를 적절하게 분산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예, 이것이 그 연금이냐, 부동산에 투자한 결과로서 나온 현금이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수동소득이냐, 예, 그 다음에 능동소득이냐. 그리고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산의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느냐. 사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401k라 그래가지고 그 연금 같은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는 현금 자산이고 하나는 우리가 그 부동 자산 또는 실무 자산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유형 자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에 대한 해지를 받을 수 있느냐. 사실 그것도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말하는 자산 관리는요, 프로퍼리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는 세입자 관리, 그 다음에 부동산 건물에 대한 관리, 이 두 가지 일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산 관리의 가장 큰 미션, 의무는 결론적으로는 부동 자산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과 재정을 보호해주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미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세입자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리고 또 그 건물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부동 자산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많이 좌우가 돼요. 예, 그래서 그러한 원칙을 충분히 알고 적용했었을 때 당연히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과 자산의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세입자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나 또는 부동산 건물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그 동일한 원칙들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자산 관리라고 하면 특히 뭐 한국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일부 사람들은 상당히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굉장히 그 대수롭지 않은 일들도 소홀히 하게 됐었을 때 엄청난 재정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그 동일한 원칙을 지켜라 하는 내용을 제가 좀 적었어요, 책에도. 그래서 그 6가지 원칙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미국에는 이러한 자산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거기는 어떤 원칙이 적용이 되는구나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미국에도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크게 트렌드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인구의 흐름이에요. 인구가 어느 지역에서 특히 이런 일선 도시, 뉴욕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 같은 일선 도시에서 인구가 유출이 되고, 그리고 이선 도시, 특히 아틀란타라든지 달라스 같은 데는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로 인해서 당연히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금리 부분, 금리가 당연히 지금 고금리로 지속이 되어 왔잖아요. 고금리에 의해서 대부분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실질적인 그 수익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들은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수익성보다 또는 예금 이자보다도 훨씬 더 좋은 수익성이 있는 곳으로 돈을 흐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회비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투자자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예금 이자가 현재 4%면 지금 내가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성이 캠 레이시 보통 7%, 8%면은 당연히 좀 더 좋은 수익성을 내는 곳으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그러한 수익성을 충분히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곳으로 사실 투자자의 자본은 흐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부분에서 기회와 위기가 같이 공존한다. 그러면은 그 기회는 어디서 찾느냐? 반드시 틈새 시장에서 기회는 찾을 수 있다. 보석을 찾아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리고 지난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금융위기, 말 그대로 위기였어요. 경제 위기였죠. 그러나 그때 또 부자가 됐던 사람들은 부자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틈새 시장에서 기회를 찾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 2008년도 금융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장이거든요. 지금은 금리예요. 말 그대로. 근데 이 금리는 어차피 인위적으로 일어난 하나의 흐름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위기 때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이제 그런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점이라고 말씀하신다면은요. 현재 시점은 뭐 국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고금리의 고환율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 국제 투자자는 어떻게 투자를 했는가? 이제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국제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달러가 강세일 때, 달러가 강세일 때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그 투자 매물이 있으면은 그거를 팔아서 자국으로 가져갔을 때 엄청난 그 환율 변동에 따른 그 수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거꾸로 달러가 강세일 때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할 때는 더 많은 돈이 유고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 환율 해지 전략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자,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금리도 높고 그리고 환율도 너무 높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그걸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40만 불짜리 미국에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40만 불짜리 집을 살 수 있는 현재 원화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지금 당장 대출 없이 살 수 있어도 일부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미국 현지에서 대출을 받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환율이 내렸을 때 그 대출을 갚는 방법. 그게 바로 이제 환율에 대한 해지 전략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미국에서 어떤 그 공부라든지 그런 걸 목적으로 해서 장기 거주를 하기 위해서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 그럼 역으로 생각하시면 생활비가 한국에서 미국 가면 비싸잖아요. 그러나 미국 자체에서 충당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어차피 결국 상쇄된다고요. 살면 살수. 이런 것들을 절충을 시키는 그러한 투자 전략이 상당히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부터 사회할 부동산 따로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부동산 부자들의 자산 관리 시크릿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그 투자 포트폴리오가 좀 더 다양하게 그 알아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미국 부동산에 관련된 책들이 좀 여러 권이 나왔었으나 대부분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했었을 때 기본적인 투자 그 방법에 대해서 있었다면은 이 책은 한국에서는 한 번도 다뤄보지 못했던 미국 부자들의 진정한 부의 비밀, 자산 관리에 대해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되면은 제가 지난 22년 동안 겪었던 저의 이야기를 담아서 엮은 책이에요. 그래서 미국 부자들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며 그러한 부의 원리를 실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산 관리다. 그래서 자산 관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미국 부자들의 성공의 키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진행 과정을 보시면은요. 현금 흐름의 무한한 가능성, 그 무한성이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제 전화가 울리는 것도 처음에 따르릉 한 번 울리잖아요. 맨 마지막에는 따르릉 따르릉 두 번 울려요. 그럼 뭐냐면 현금 흐름의 무한한 가능성이 한 번 끝나고 이제 두 번째로 된다. 아까 제가도 얘기했지만 현금 흐름의 무한한 가능성 이런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수동소득을 창출한 자산에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책도 이제 그러한 원리를 담기 위해서 전체 구조를 제가 좀 그렇게 좀 담았었고 그리고 자산 관리의 어떤 역할은 무엇이며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 이러한 그 자산 관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에피소드를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재무제표. 재무제표 안에 있는 순운용소득, 현금 흐름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 공시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수입은 어떻게 늘릴 것인가, 지출은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렇게 해야지 현금 흐름이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가 이 책에 다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